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국정정상화법이다, 정당 방어다 라더니 하루 만에 논란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어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의 제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언론에 많습니다. 국정정상화법이라더니 대통령실의 제동에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게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정안정법이라더니 헌법 84조 수호법이라더니 여론의 비판 탓이었을까요? 대통령실의 제동에 민주당이 논란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국정안정화법이 멈춰진 겁니다. 국정안정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더니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떠난다.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기사인데요. 떠난다.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 칩 26만 장 온다는데 쓸 인재는 떠난다. 장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한국 AI 핵심 부품 확보했지만 이공계 연봉 격차 등등등 IT 전문가들이 3년 내에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45%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못한다. 한국경제 3면입니다. 젠슨왕의 선물 무용지물 될라. 첫 삽도 못 든 서울대 AI 데이터 센터. 지역 주민의 반발로 서울대 초대형 컴퓨팅 센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경기 시흥시에 서울대 부지가 있는데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컴퓨팅 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공터로 두라는데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뚫는다. 조선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중국 늑대 로봇 대만 상륙 작전 때 선두에서 방어선 뚫는다. 뭐 좋은 기사는 없습니까? 아침부터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나오네요. 중국군이 첨단화로 무장하고 있는데 대만 상륙 작전 때 이렇게 늑대 로봇계를 앞세워서 대만의 방어벽을 뚫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심각한 안보 경고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늘었다. 세계일보 11면 기사입니다. 10월 독감 환자 늘었다. 끝까지 안 좋은 뉴스. 올겨울 최대 유행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국에서는 반드시 예방접종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같은 기간대보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장관을 역임하신 김유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안방마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선정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뉴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국정안정화법이라더니 하루 만에 논란의 재판 중지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수호법이라더니 왜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뀐 걸까요?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세 협상과 에이펙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아예 안 한다라는 겁니다. 미루는 것도 아니라 아예 안 한다. 완전 철회인데 하루 전에 기억하십니까?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민주당 우리 박수현 의원님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이걸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르지 마라. 국정안정화법이다. 헌법수호법이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던 여당이었는데요. 그 좋은 법 추진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니 그렇게 좋은 법이고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고 헌법 수호의 필수적인 법인데 연기도 아니고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이제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데. 예, 그런데 지금 하루 사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죠. 하루아침에 바뀐 건 실망스럽다. 예,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실하고 논의가 없었나? 네네.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원내 지도부는 정확하게 몰랐던 건 또 분명한 것 같고. 네네. 원내 지도부도 몰랐다. 예, 그런 점에서 원내 지도부는 많은 걸 모르네요. 최근 들어.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그 덧셈 특검법 통과시킬 때 약간의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아직까지 그 치유가 안 된 건가 그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전날 완강하게 이제 국정안정화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도 좀 저는 탐탁지 않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도 문제다. 예, 그러니까 하나를 정했으면 좀 일관되게 가는 네. 게 국민에게도 아 그래도 초지일관 가는 게 있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것인데 네네. 어제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다시 그건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예. 지도부에서 논의 끝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서 강우식 비서실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쐐기를 박는 쐐기를 박았어요. 예, 그런 브리핑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정쟁에 넣지 말라. 예. 라며 사실은 당 지도부에 굉장한 어찌 보면 불쾌감일 수도 있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대통령을 그런 표현은 주로 야당에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오. 그런데 이거를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도 동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네네. 상당히 좀 우려가 컸구나. 그렇군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그 가셨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그다음에 에이펙 요번에 이제 1일 날 사실 본회의 하면서 오후에 마무리가 됐던 건데 그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예. 좀 뭔가 찬물을 끼얹는 어.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때도 사실은 뭔가가 또 있었어요. 네네. 그때 아마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가 나왔던가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해외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국내에서 중요한 100일 기자회견 이런 거를 찬물을 끼얹으려고 했겠습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방해꾼처럼 돼버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당이 잘해보려 했겠으나 결과적으로 방해꾼처럼 됐다. 예. 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미 재판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굳이 민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당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실하고는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향후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이거 중요한 법이라면서요.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는 필수인 법이라면서요. 그래서 국정안정화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헌법, 수호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대통령실이 반대해도 대통령실 설득해야죠. 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 중요한 법이다. 국정안정화법이다. 헌법, 수호법이다. 설득을 해야죠. 왜 하루 만에 그렇게 중요한 법 안 하기로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과거를 보면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 지지도가 오릅니다. 네. 뭐 1%, 3%. 아주 많이 올 때는 한 5%도 오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밖에 외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아세안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뭐 에이펙이랄지, 그다음에 저는 유엔 연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설 나가가지고
그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완전 스포트라이트 받아가지고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헤드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아, 고춧가루 뿌린다. 아까 김종은이 잘 얘기했지만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아가고 뭔가 국내에서 뭐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뭐 조의대 청문회랄지 뭐 법원 행정처 없앤다라고 했다가 재판 중지법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아니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나고 기자회견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멀쓱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당이 머쓱했다. 왜냐면 하루 만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했다가 아예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뭐 대통령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대통령 관련된 법인데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상의와 조율도 안 했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안방관님 말대로? 재판이 이미 중지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판이 다시 재개될 염려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난번 아, 그건 또 모르죠. 아니 모르는데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런 사람 가능하다 하니까 네. 뭐 자라보고 자라놀란 가서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 거기다 대장동 그것도 입장까지 대장도 또 나오니까. 1심 판결 막 뭐 유죄 판결 해갖고 대장도 일당들 막 굉장히 중형 처해지니까 이러다 또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서 재판 중지법을 강행하려다가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봐요. 이걸 왜 국가안정화법이고 뭐 헌법수호법으로 너무 분갑을 나갔다. 시킵니다. 이거 뭐 저는 그걸 보고 유신헌법을 생각했어요. 예. 한국적 뭐 토착적 민주주의 그런 것처럼. 그런다고 한다면 하루 만에 지금 포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은 국가가 안정화되는 걸 싫어하는 민주당인가?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는가? 이 법 통과 안 하면 국정 안정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법 만든다고 했는데 이걸 포기한 거고 헌법 84조를 수호하겠다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걸 하루 만에 포기해버려요. 영 머쓱해졌다. 그럼 뭐 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국가가 그렇게 안정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정당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 그렇죠. 반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강한 비판이에요.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 주셨습니다. 김정현 의원님, 사실 야당에서 한 사람을 위한 입법, 네. 위인설법이다. 네.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강제하는 이 특정 법을 강행하는 게 뭐 야당과 합의도 없이 이건 사법부 독립 침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강하다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었는데 네. 그때마다 여당에선 그럼 대통령이 이 바쁜 국무 중에 가서 재판 받으란 말이냐라며 이 재판 중지법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변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아예 추진 안 한다고 하는 모습, 머쓱해진 것을 떠나서 상당히 체면을 좀 구겼다라는 언론의 평가도 많은데 우리 야당이 볼 땐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못 믿고 있구나라는 게 완전히 드러난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 상의할 겨를도 없이 너무 마음이 급하잖아요. 당장 떠내려 갈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서서 맞고 가야겠다. 내가 보호해 줘야 돼. 지금까지 다른 방패막이 있지만 굉장히 급해. 그럼 국회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입법. 그렇죠. 지금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못 믿겠어. 이거를 확 드러낸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막아뒀는데 니들 나 못 믿겠다는 거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다른 방패막이가 없었다면 잘한다 할 수 있지만 나름 대통령실에서 지금 다른 방패막이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대법관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다 이제 본인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배임죄 폐지라든지 선거법 폐기라든지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대장동 변호사들을 곳곳에 또 다 침투를 시켜뒀잖아요. 우리가 또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조원철 그 법제처장을 비롯해서 5명이나 대장동 변호사를 법사위를 비롯해서 쫙 깔아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아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철회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말은 굉장히 강경하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의지를 보이려면 국회의원이 내가 이 법은 잘못 낸 법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회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법을 냈지만
아 이거는 철회야.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 재판 중단법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응답을 하려면 이 법 철회해야 됩니다. 또는 올려가지고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꼼수라는 거죠. 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다른 방패막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속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 장면,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 의원의 말이라는 걸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당 지도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라고 원내 지도부가 해석하고 있어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 오면 당 지도부가 기자들한테 가서 그거 뒤집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내 지도부 의원, 에이펙에서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법 이게 다 잡아먹었다. 정청래 대표한테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다. 자기 정치한다라고 대통령실은 봤다라는 원내 지도부의 인터뷰 내용이 중앙일보에 오늘 보도된 겁니다. 대통령실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이 말대로라면. 자, 이번에 삼선 의원. 급발진 때문에 미일중 연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 정쟁 가열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다. 지금 이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원내 지도부 의원과 중진 삼선 의원은 당 지도부 편을 안 들어줘요. 원내 지도부는 아이고 자기 정치한 거에 대한 경고 아니겠어? 라고 했고 삼선 의원은 그렇지 왜 이때 정쟁의 가열의 빌미를 줘? 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건데 조겸 변호사님, 이거 재판 중지법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정치한 겁니까? 대통령실이 그거라 경고했다는데 원내 지도부 의원은? 저 인터뷰 내용처럼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일부 보도 내용처럼 그게 이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그로 인해서 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원내 지도부와의 어떤 소통 부재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는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어떻게 되냐가 계속 기사화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정청래 당대표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으로 정리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이제 그런 이슈를 제기했었는데 맞아. 그때부터 밝혔죠. 예, 근데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설마 진짜 할 줄 몰랐던 걸까요?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근데 그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에서 84조에 의해서 중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줄줄이 이제 중지됐고 대통령 쪽에서도 굳이 그 입법 논의를 할 필요 네. 없다는 입장이 그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네. 먼 건만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제기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 근데 국민의힘이 그 비판이야 늘 해오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상 가능하다, 실제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깜짝 놀랐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장동 재판 이후에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네. 복원이 되니까 이 정청래 대표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번에 명확히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좀 확 치고 나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네. 대한 선의로 한 건데 아니, 그럼 당연하죠. 이걸 뭐 자기 정치에게 자기에게 무슨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익명이긴 합니다만 이건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에 대한 경고다. 왜 이렇게 해석한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고 자꾸 사법개혁 등에서 치고 나갔을 때 이제 그런 비판이 제기된 바는 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럼 이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상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상의했다고 봅니다. 상의했는데 예. 그럼 대통령실은 상의해놓고서 동의해놓고서 왜 지금 제동을 한 겁니까? 상의라는 건 박수현 대변인이 뭐 국정안전화법 등 브리핑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충분히 사전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는 상의되지 않았다. 그렇죠. 처음 발표할 때는 왜냐하면 전부 이 관심이 에이펙에 가 있었고 그걸 정리하고 지금 국정과제 이쪽으로 대통령실에
시선이 완벽히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은 상의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 최근에 첫 발표 때는 상의는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상황을 반영해서 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간 건데 지금 뭐 말씀하고 지적한 대로 에이펙의 성과라든가 실제 국회에서 예상 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하는데 여야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에이펙의 성과가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대장동 재판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끌려다니고 말려다니냐.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헌법 84조에 의해서 정지된다고 이미 사법부가 해석을 해서 정지시켜놓은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할 리 없다. 만에 하나 한다고 해도 위헌법률 심판제청으로 하면 된다. 이 입장으로 나간 다음에 박수현 대표 이게 정리가 된 거죠. 아니, 소통하고 근데 정리하고. 대통령실도 좀 너무한 게 아니 우리 저 박수현 의원이 뭔 죄입니까? 당 지도부가 하자고 해서 발표한 건데 국정안정화법이다, 헌법수호법이다 이렇게 이름 정하기 하루 전에 대통령실에서 진짜 할 건 아니지? 라고 미리 정리해줬으면 덜 민망했을 거 아닙니까? 이 국정안정화법이라고 얘기까지 해놨는데. 추진해 오고 있던 법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렇게 뭐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고 나가지 않아도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슈로 대장동 재판 이후에 지금 계속 이 이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 법안을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함으로써 이 에이펙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정치적 이 다툼, 이 이슈로 끌어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시급하게 입장 정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것도 이게 당에서 왜 소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성급하게 급발진하냐는 여당 정책내 대표하는 경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사전이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대통령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국정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과거에 재판받던 이재명 야당 대표처럼 그렇게 재판받으라고 끌어들이느냐. 저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근데 야당은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고 말고의 권한이 없죠. 이건 여당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게 맞죠. 재판 중지법 추진하지 말라라는 건.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들어보면 여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쟁이 소환됐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원내 지도부의 발언에 따르면 지금 들었듯이 대통령실도 원치 않는데 대통령실이랑 상의도 없이 정청래 대표의 소위 아까 그 원내대표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정치 때문에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 투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 투쟁하면 안 돼요, 우리? 네, 해석 갖고 그만 투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저도 더 이상 해석 투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원내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삼선 중진 의원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이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소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뭐 자기 정치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의가 있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에이펙 성과도 뭐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늘 시정연설이 있는데 이 소위 재판 중지법, 국정 안정화법 이거 가지고 어떤 논란을 하는 것이 과연 민심이 곱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당이나 정부, 당에서 특히 잘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당은 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이 항상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인데 최근에 지금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런 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강훈식 실장의 얘기대로 이미 재판은 중단돼 있고 만에 하나라도 뭐
100만 분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다른 그 법적 그 헌재 소송하는 것 통해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미리 가불해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게 저는 그 당이나 정부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 뭐 언급도 돼 있는데 정청래 대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이게 그에 대한 뭐 방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70만 6천여 명, 현재 70만 1천여 명, 3개월 새 5천여 명 하락. 뭐 여러 보도에 따르면 댓글에는 민주당 탈당하고 딴지당 대표하라, 대통령 해외만 나가면 점수 깎는 짓, 호재가 있을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다 등등 소위 아까 자기 정치 논란과 관련된 지적들이 댓글로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가 뭘까? 정치인은 자기 정치 해야죠. 그런데 그때 말하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 소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경고성 대상인 자기 정치라 함은 장관 출신 국회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뭐 국회 출입기자 같은 분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선의가 있다지만 당사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 상대에게 해가 되는 결과로 초래되는 앞서가는 행동들, 이게 자기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정치를 하면서도 더 소위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기 정치를 했다면 참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야, 너한테는 도움 될지 모르지만 나한테 정말 도움 안 되거든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원내 지도부와 또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은 당정의 불협화음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의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이 자기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뭐 국정 안정, 뭐 실제로는 국정 안정이나 헌법 소호가 아니었지만 이런 거를 놓고도 막 해딱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지금 기사에는 정확하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에서 정청래 대표가 소위 친명들에게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있는 부산에서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이 있었는데 네네. 예, 아예 소위 이재명계로 불리는 사람이 아예 경선에 참여 못하게 컷오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야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정책적인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에 참전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만은 어떤 참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나 정쟁적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 해가지고 야 대통령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신경이 대통령실로부터도 약간의 뭐 경고성이라면 경고성이 있는 거고 또 친명 이 세력들, SNS 세력들이 그걸 읽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저런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심 판결문 중 업무상 배임 관련 형사재판이 별도 진행 중 그마저도 이 대통령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재판부가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 등이 또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주장해서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일당과 만난 적도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법사위에서도 공직자인데 이런 말을 했죠. 들어보시죠.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민간 대장동 업자들하고 한번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거면 공직자 내려놓고 개인 변호사로 다시 대장동 변호사로 돌아가라.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분은 국정감사장이 법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인지 아니면 범죄처장으로서 공직자인지를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설사 자기한테 확신이나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된 대장동 일당들이 1심 판결을 받았는데 다 중형이 선고됐어요. 뭐 8년, 4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설사 자기의 어떠한 심증이나 확신은 무죄를 할지라도 저런 얘기를 법제처에 나와서 하면 안 되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 이 정도의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대장동 변호인처럼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범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안 만나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우회적으로 제3자 통해서 받으면 다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대장동이랄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변호인들이 굉장히 지금 현 정부 이런 데 중요한 직위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분위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그런 정부를 꾸린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재판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에 대해서는 본인의 언급을 좀 더 삼가하고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라서 뭐 제가 볼 때는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위한 것인지 아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무죄다고 막 본인이 강변하는 것 자체는 법제처장으로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장동혁 대표 발언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백수현 대변인의 강요죄는 대변인으로서 정치적 수사였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만드느냐. 이미 헌법의 해석상 정리가 된 문제 아니냐. 사법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죠. 근데 저렇게 거친 말로 비판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에 의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된 야당의 대표로 보면서 계속 재판받으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더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야당이긴 합니다만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정지된 재판을 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실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발목 잡는 태도가 지금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는 뭐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여당과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국민의힘이 이 사안과 관련돼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하피풀 3인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인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사단장 간의 이 법원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은 업무 공간 만찬장에서 하는데 그날은 국군의 날 그 행사 마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된다 해서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우리 그 관저에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왜 그동안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안 했냐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진술 참 많이 한다. 왜 그동안의 조사에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며 의문을 제기한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했다. 한동훈 얘기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있었던 얘기인데 1년 이상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인되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면피성으로 한 것이 아닌가. 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진술도 단 하나의 진술도 없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믿을 수 없는 답변이다, 발언이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부러 얘기를 참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건선 변호사님. 이게 아마 국군의 날 얘기를 이제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국군의 날 때 굉장히 막 광화문 퍼레이드하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저도 차가 워낙 밀려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3시간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국군의 날 저녁에 만찬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찬장에서 대통령 관저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군 고위직들, 장성들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오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술을 먹으면서 소맥을 타가지고 이제 술을 먹었는데 그때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다고 그건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비상계엄하고 연계시켜서 그 전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아마 저 곽 전 사령관한테 추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그 당시에 이제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얘기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게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비상대권 논할 자리가 아니고 국군의 날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내가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그때 한동훈이랄지 정치인들 잡아오면 내가 쏴 죽이겠다 그렇게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또 오래된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 이제 소맥 타고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험한 말 많이 하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의 말의 어떤 신빙성이 누구 말이 진짜냐 이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곽 사령관이 꼭 저 얘기를 한동훈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했던 얘기를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게 자기한테 그게 도움이 될까? 이제 첫 번째 그런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윤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굉장히 그 당시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3가지를 이행하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랄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제 농담 반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진실 공방은 뭐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반응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월 1일 무렵 여당 대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비선 단속 등 비공개 요청하고 있을 때 참담하고 비통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실 공방인데 김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이 성함이 두 분이 성함이 비슷해서. 그 내부 분열책이 사실은 잘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쨌든 과거 자당 소속 대통령과 그다음에 자당의 대표 간의 분열책을 일으키는 면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이목을 집중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 이 발언이 사실은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나와서도 또 진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술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 검찰, 특검을 거치면서 아주 수차례 그동안 대통령과 있었던 얘기나 뭐 이런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헌재, 뭐 검찰, 경찰 뭐 등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로 숨겼다가 말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직접 자기를 상대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판결에서 보면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의 통화 횟수도 바뀌었었고요. 끌어내라고 했던 부분도 뭐 의원이라 했다가 사람이라 했다가 인원이라고 했다가 좀 중요한 진술에 있어서 매번 바꾸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에 대한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한 분의 진술만 들어서는 안 되고 아마 그 만찬 자리에 여러 명 있었다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의 추가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 16번이나 내란 재판에 출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출석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왜 갑자기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재판에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 주장하다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있었겠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그 주장을 초지일관했던 사람이에요. 인원이다 뭐 의원이다 이런 얘기는 부수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군인으로서 입에 배어있던 인원 이 이야기조차도 당시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은 그런 얘기 쓰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인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미 그 자체가 저는 탄핵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국군의 날 기념 행사 후에 이제 만찬이었고 본인 스스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간에 떠돌던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지금 실토하는 그런 자리를 내란 재판에서 한 거예요. 네. 소맥 폭탄주 이런 거 마시면서 그런 자리에서 무슨 비상대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곽정훈 사령관이 내가 이 말까지는 그동안 안 했었는데 술 마시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 나머지 정치인들은 누구였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누구누구를 부르면서 끌고 오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표현까지를 했을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총도 안 쏴본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군인들은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폭탄 좀 마시면서 했다는 것에 더 분노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던 송진호 변호인이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다, 못 들었다고 얘기한다. 다 확인해 본 사실인가요?
저는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곽종우 사령관이 처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그 사령관들은 이 얘기 자체를 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언제 이걸 확인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강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이미 계엄 3개월 전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게 현실화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뜨거운 사람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지현 최고인데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한간에서는 현지궁이나 해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게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최민희 의원이 고릴라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국회를 만든 것 오로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 동물국회의 주범들을 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동물국회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몇몇 이 여성 의원들을 동물과 연관시킨 겁니다. 지난 30일 국감이었죠? 이런 발언도 있었죠. 윤석열이 강은정 잡으려다 못 잡았고 이승윤 잡으려다가 못 잡았고 서영교 잡으려다 못 잡았고 박지원 잡으려다 못 잡았고 다 당한 사람들 안에 보세요. 와서 수단을 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 한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폭발돼. 자. 저때 이제 꾀꾀기다, 서팔계다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걸 김지현 최고가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저 발언 김재현 최고위원 발언이 있었던 최고위를 보면서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지금 절제나 품격 이런 것이 완전히 상실됐고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자체를 적대시하는 이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과거에도 이 발언으로 문제돼서 징계도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당이 나서서 징계를 하고 자제를 촉구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발언 보십시오. 아무리 국회가 격한 공방을 한 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금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평가를 갖고 저런 식의 매우 모욕적인 그냥 일반인들 사석에서 관계에서도 저렇게 표현하면 당장 드자비하고 쌈나죠. 그런 얘기를 공개된 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하고 또 뭐궁 성희롱적 발언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더 문제는 저 발언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웃고 이 상황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감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사가 사용된 것은 여야 공이 스스로 돌아보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를 한번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야당 지도부가 가지고 와서 개개인을 공격하고 매우 모욕적인 그리고 성희롱적인 언사로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꾀꾀기에 서팔계 우리 도직구에 나오시는 여야 분들은 모두 다 품격 있는 말을 잘 쓰시는 분들인데 국회는 그런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찬진 금감원장의 과거 발언이 또 드러나 논란입니다. 지난 과거 발언들이 몇 개 논란이었어요. 본인의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헌법에 다주택을 금지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 작작하라. 청산하라. 뭐 이런 발언들. 내로남불 발언은 논란이 되는데 이번엔 어떤 과거 발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임대료를 실제 실비 수준으로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집주인 실제 지출 비용 제외한 마진 없는 금액의 의미로 추정돼요. 실비 수준. 공공 규제에 의한 임대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을 2017년에 역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 본인이 상가 2채로 세율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만 수백만 원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상가와 중고 오피스텔 상가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언을 김희정 장관님 했어요. 다주택자는 헌법에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였고, 투자 좀 작작해라라고 했는데 본인은 상가에 도로에 아파트 주택을 했고, 그 월세 받지 마라, 실비 수준 말아라라고 했는데 본인은 상가 2채에서 월세 받고 있고, 뭐 하나 말과 행동이 맞는 게 없다. 이게 논란인데 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에 이 투자하는 게 가계 대출을 올리고 또 가계 대출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가 그거를 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과거가 본인의 행적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 다주택 다상가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모두 다 경매로 다 벌어들입니다. 남의 피눈물이 흘려져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도로를 매입하면서 그냥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상가를 매입할 때도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상가로 받아도 되고 아파트 2채로 전환해도 되는 그런 딱지가 붙은 거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역시 그 상가에서 임대를 주고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려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신고에. 그렇다면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그러면 당장 이번에 이렇게 실비로 이렇게 내놓는다. 내 상가 팔릴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가뿐만 아니라 자기 살던 아파트에도 전주에 18억에 팔렸던 거 일주일 만에 4억 올려가지고 자기가 호가 형성하는 거 내놓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대로라면 실비 받아라. 본인 상가 임대비를 실비만 받던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싹쓸이 하고 있죠. 지금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내 거 내놓는 척하면서 팔겠다고 내놨던 그 아파트 4억 올려서 내놨던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말이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의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걸 규제하고 있다. 어제자 뉴스에는 보니까 1제곱미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걸려가지고 전세 대출 못 받아서 신혼집 마련 못하게 된 어떤 젊은이의 사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딱 그 1제곱미터 지분 증여받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듣지 않고 말로는 뻔드르르 해요. 근데 실행에 옮기려면 지금 바로 그만두세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돕는 방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말을 말든가예요. 말은 다 사람 국민들 훈계한 거 아닙니까? 작작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작작 17년 강의 때. 부동산 투자 작작해라. 미래 세대를 위해 청산하라. 해놓고 본인은 아파트 2채, 상가 2채, 도로 부지까지 사고. 그것도 경매로. 이것도 안 맞고. 다주택자는 헌법에 금지시킨다. 이런 사실은 과격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주택자를 헌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그런 발언을 해놓고 본인은 다주택을 일궈왔고. 이번엔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실비를 받아라. 그거 국가가 통제해라. 본인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분이 이제 2017년도로 이제 참여연대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 내용을 다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런 걸 보면서 상당히 정의롭다. 그것도 변호사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어떤 뭐 재산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을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 또 헌법에 또 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임대료도 제한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내용을 보면 서민들 위한 것처럼 이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은 사회주의자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동은 가장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이게 모순적인 거죠. 뭐 경매로 집 사고 상가 사고 뭐 도로 부지 사고 그래갖고 수익을 막 창출해요. 보니까 이번에 뭐 아파트 한 채 팔았잖아요. 그것도 딱 보니까 주가지수 ETF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났을 겁니다.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주가지수가 워낙 올라가서. 그래서 돈 버는 규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신문 볼 필요 없다. 이찬진 감독원장이 뭘 했는가를 따라만 가면 경매하면 경매 따라가고 도로 부지 사면 그 재개발 지역 가서 도로 부지 사고 그럼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 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어떤 행동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자기는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자기는 나 임대료를 자체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주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상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가 임대료 받는 것은 정당한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거와 상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가도 그렇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빈 상가 엄청 많습니다. 주가 지수는 뭐 5천 가겠다고 하는데 경제는 지금 뭐 완전히 뭐 바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부동산이 됐건 뭐와 관련돼서 정책을 할 때 과연 이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신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공직자는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특히 금감원장과 관련해서 과거 발언 논란이 하나라도 더 나오면 과연 저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경고 주셨는데 지금 하나 더 나왔어요. 쓰리아웃입니다. 임명권자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분이 이제 저런 상가 문제랄지 과거 발언들이 자꾸 소환이 되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공직에 그 임명되기 전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그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설명할 때마다 문제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어떨까 싶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임명받은 이후부터는 뭐 이런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부활을 돋구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 주셨는데 조경 변호사님 신뢰 문제잖아요. 부동산 규제를 집행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금감원장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의 책임자 정부의 고위직이 국민들에게는 뭐 전세 끼고 집 사고 팔고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막아놓으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 규제와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놓으면서 불을 일궜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른바 거룩하게 훈계하는 그 위선 논란에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라는 지적이잖아요. 신뢰성인데 본인의 과거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국민들이 과연 금감원장을 신뢰하는가? 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직에 있는 이상 그 비판은 감당해야 되고 비판이다. 예, 당연히 한데 과연 이제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계속 비판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출 규제에 관련돼서 실행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 시선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27, 97, 10, 15 대책으로 이어진 이 부동산 정책은 하나로 다 연결시킨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 관련된 정책에 금감원의 역할이 있다고 해서 과거 사건들과 과거 발언 바로 연결시켜서 이찬진 금감원장 때문에 정책 전체의 신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인가 또 그렇게 흔들려서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 과거 발언 문제로 직을 사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 또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는 또 본인으로서도 고민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평가, 가치관, 인생관, 뭐 위선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공직 맡기 이전의 사건이고 공직을 맡은 이상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켜보고 결과로서 평가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 정부는 현재 셧다운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이른바 코어 파티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마련, 식비 지원 전면 중단 직전 위대한 개츠비 컨셉트 헬로윈 파티. 파티 주제는 작은 파티 한 번 한다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이게 실제 파티 주제였어요? 아하. 장녀 이방카 부부,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굉장히 화려한 파티였습니다. 무희들이 춤을 추는 호화 파티 느낌이었고요.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흥에 겨운 고가의 드레스와 샴페인 잔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참석을 했고요. 4,200만 명의 보조금이 끊긴 상황. 이 호화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자, 한국에 과연 엔비디아 칩이 정말 공급될 수 있느냐? 예,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NVIDIA is really just a brilliant company. The chips are 10 years. The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자, 그렇게 되면 젠슨 왕이 준다고 했던 이 GPU는 어떻게 되는 건가?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안 준다. 이 발언이거든요. 최첨단 반도체 미국 말고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신 블랙웰 칩 10년 앞서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다. 김유정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한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젠슨 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저사양 칩만 지금 수출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이제 블랙웰 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고사양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블랙웰 칩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호퍼칩 대비해서 연산 능력도 4배나 빠를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량도 2.5배나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니네는 저사양만 돼. 그리고 한국은 고사양도 가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예.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제 블랙웰이라는 GPU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효율성이 엄청나요. 지금 이제 호퍼라는 칩을 쓰고 있는데 GPU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AI 경쟁에 있어서 어떤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엔비디아에서 이 블랙웰을 26만 장 한국에 주겠다는 것은 아마 뭐 그냥 혼자 결정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걸 미국만이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미국이 지금 GPU 갖고 있는 거 엔비디아 GPU가 한 2천만 장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26만 장이면 세 발의 피인데 그것도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이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이 엄청나게 앞으로 AI랄지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건데 그냥 뭐 자기들만 쓰겠다?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시정한 연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연설 시정안 연설 참여를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도착을 했고 내년도 이제 시정안에 대한 연설인데 여러 현 상황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 참여를 거부하고 검정색 정장에 검은 타이를 메고 이렇게 항의를 한 채 불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 라는 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김유정 장관 그 옷도 이렇게 검은색이군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장관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내년도 예산안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게 벌써 710조를 넘고요. 이 중에서 110조는 현재 확보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또 지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거대한 예산 규모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본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하고자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라든지 검찰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는 집권하자마자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경기 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권 발행을 현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에다가 맡기는 일까지 이번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함께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빚내서 그냥 흩어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앞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했듯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얘기도 나중에 다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다 국가의 재정이나 세금 관련된 논의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나 국민의힘 목소리는 배제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가서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저희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반면 이 다른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보이콧할 일일까요?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예산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 죽었다, 영정사진까지 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요? 아직까지 반성 없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가지고 상당히 당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빌미 삼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불체포특권 포기각서 대표적으로 썼던 인물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본인들이 했던 약속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볼모로 삼아서 시정연설 하러 온 대통령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저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현장 한번 보시죠.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잘 책임질지,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의가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석은 비어 있습니다. 국회 입구에서 영정 들고 현 정부에 대한 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석의 의원들이 모습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배석한 채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진행됩니다. 자, 아직 대통령이 입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 좀 더 지켜보시죠. 자, 지금 의장이 시정 연설을 시작하겠다라고 소개는 했는데 아직 대통령이 지금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것 같죠? 본래는 바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자, 입구 쪽 한번 화면 볼까요? 의원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 대통령이 곧 입장을 할 것 같군요. 자, 바깥에서 무슨 상황이 있는지는 잡히진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 입장하는군요. 시정 연설 들어보시죠. 좀 허전하군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에이펙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이펙 주관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수업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 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지수도 4,000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 판매, 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 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 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 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국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 산, 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어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 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한 연설이었습니다. 자, 지금 야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였고요. 예산안이 법정 기한에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20여 분간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박수가 나왔고요.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저기 줄 서 있네요. 자, 복귀한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바로 뒤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지금 양옆으로 도열한 채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와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현장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도의를 하지 않고 저 뒤쪽에서 장경태 의원이랑 같이 서 있군요. 아마 저쪽으로 이제 대통령이 빠져나가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박지원 의원은 제일 끝쪽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악수하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방금 어떤 그 여성 의원이 굉장히 콩콩 제자리에서 뛰면서 대통령을 좋아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죠? 네, 아마도 박지원 의원 특유의 어떤 조크를 대통령에게 던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서영교 의원과도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연료 공급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언급을 했던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성능 GPU 15,000장을 추가 구매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한 바퀴 마쳤고요. 아, 저분이 누구죠? 저분이 굉장히 좀 발을 뛰면서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얼굴이 좀 잡히지 않고 있군요. 네, 이재명을 환호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 바깥에서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일일이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폐회 선언까지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